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구촌에선 저금리에 주가와 집값이 뛰면서 백만장자가 크게 늘었다는 연구 보고가 발표됐습니다. 그런 자산이 없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내리막길 걸었고 부의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그 불평등은 다시 줄어들고 추락한 사람들은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이런 과제에 대한 고민과 공약이 쏟아져 나와야만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순서를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을 둘러싸고 가열되는 정치권 공방 속에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초로 다가온 가운데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미뤘습니다.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의 모습이 묘사된 사파를 넣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악의적이라는 지적 속에 해관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전파력이 더 강한 새 변이형이 인도에서 보고됐습니다. 다음 달 방역 수칙 완화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대체 공휴일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올해는 광복절 다음 날을 포함해 휴일이 나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체 공휴일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는 휴일이 나흘 늘어날 전망인데 일요일인 광복절부터 적용돼서 광복절 다음 날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명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퇴장 속에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 공휴일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직후 평일에 대신 쉬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법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생깁니다.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을 포함해 주말인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빨간 날이 나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근거라도 좀 마련해 놓자. 이런 뜻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이 문제를 너무 이제 4인 이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거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고. 야당은 졸속 심사라며 표결 직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공휴일 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의 사업장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서 죄송해야 될 일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해야 한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충돌 문제가 있다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을 생각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노동계까지 평등하게 쉴 권리를 달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첫 발을 뗐다는 데 의미를 뒀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문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모레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선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 찬반 의원들은 장외 대결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경선 일정을 어디서 확정할 수 있느냐로 갈렸습니다. 경선 연기 반대쪽은 모레로 예정된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거는 당원 당규에 따른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당무위에 의안 상정하는 것은 최고위의 권한입니다.
연기 찬성 쪽은 당 지도부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시도지사까지 포함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헌의 24조에 보면은 당무위원회를 당무위원들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이제 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여권 주자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통 큰 양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지사는 이미 그럴 뜻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신뢰 추락 가능성을 지적하지만 경선 연기가 되면 그 사이 이재명 흔들기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읽힙니다. 송영길 대표 역시 경선 일정을 연기할 상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180일로 정해진 당헌 당규에 따라 대선에 대한 기본 계략 일정을 수립해서 모레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때 의견을 모아 결정하도록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대선 경선 기획단에 기존 규정을 전제로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선거 사무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뜻대로라면 모레 경선 연기 불가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결정 이후 반대파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송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을 놓고 연일 달아오르는 여야의 공방 속에 윤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늦췄습니다. 특히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장모 관련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등판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애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 시점은 오는 27일 무렵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총장이 이제 정치 참여선을 하지 않습니까? 말다시피 6월 말 7월 초. 날짜는 아마 27일 검토했는데.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은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6월 말 7월 초를 고민 중이라며 사실상 27일 이후로 선언을 미뤘습니다. 대변인 사태와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엑스파일과 관련해선 윤 전 총장이 처음으로 불법 공작이라며 역공에 나선 가운데 문건의 신빙성을 놓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송영길 대표께서 이것을 전부 제작해서 유통시킨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엑스파일 내용은 윤석열 총장이 전부 다 해명을 해야 돼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윤 전 총장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출마 선언 시기를 정할 주요 변수입니다. 무죄가 난다면 윤 전 총장은 가뿐히 정치권에 등판하겠지만 유죄가 나온다면 방어 논리를 충분히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등판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장모 의혹과 관련해 10원 한 장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부랴부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윤 전 총장이 공식적으로 나선다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실의 시간이 온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그게 뭐 엑스파일이고 뭐고 할 것도 없죠.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 대선 출마 선언 전과 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전원 정치에 의존했다면 선언 후에는 본인이 직접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서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내일 결정이 나옵니다.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인지가 쟁점인데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검사징계법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당시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마저 대부분 지명, 위촉하게 돼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곧바로 심판에 넘겼고 6개월 동안 이어진 심리 끝에 내일 오후로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인지가 쟁점인데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징계 청구 당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미 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검사 징계위원회 인원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됐고 위원회 과반수를 장관이 지정하지 않도록 해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법 개정으로 더는 침해받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현직 총장이 아니란 점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총장 측이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데 다음 달 19일 첫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징계 청구 당시 극한 대립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재는 대권을 향해 다시 한번 경쟁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판단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을 놓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니까 여권이 만들었겠지. 네. 이제 여당에게 이제 화살을 겨누기도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후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면서 공격한 건 야당이니까 맞습니다. 야당이 싸우는 거 갖고 만들었겠지 이렇게 네. 되는데 한번 그 공방을 좀 들어보고 오죠. 네, 예. 좋습니다. 엑스파일 대표님이 받으신 겁니까? 아니 엑스파일 없어요.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홍준표 후보께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후배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한지 다 알고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법 사찰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는 아니고 한 6페이지 정도가를 봤어요. 네. 여당 측 관련사들이 작성한 것 같은데 이것이 여당 측에서 공개 못하는 이유가 이걸 공개했다가 당신들이 비난했던 불법 사찰을 당신들이 할 수 있느냐 그 시비에 말리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자료를 계속 쌓아놓으면 그게 파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미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아무튼 민주당은 만들진 않았다. 따로 저렇게 문건을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근데 갑자기 홍준표 전 대표가 소환이 됐죠. 소환이 됐어요. 예, 지금 의문의 소환이 됐습니다. 근데 또 홍준표 대표는 본 적도 화살을. 없다고 하는데 또 네. 공격은 윤석열 그렇죠. 전 총장을 공격한단 말이죠. 지금 아주 재밌는 게 전 예. 국민 중에 엑스파일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라고 돌아다니곤 있는데 대부분 다 가짜 뉴스. 예. 이게 또 이제 사설 정보지 내용 같은 것들이 이제 흘러다니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원본 엑스파일은 과연 무엇이냐?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출처와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또 유통이 된 것이냐. 예. 이거 지금 오리무중이거든요. 추측만 난무하는 가운데 처음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파일 얘기를 했죠. 예. X가 붙으면 조금 분위기가 좀 어둠의 냄새가 짙어집니다. 예. X파일 그럼 좀 이제 이상해 보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건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파일은 예전에는 저희 캐비넷에 황색 이 종이철을 예. 파일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이제 컴퓨터 안에 자료를 모아놓으면 그게 파일인 것인데 과연 이것이 뭐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있느냐? 송영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고위공직을 지낸 분이니까 인사청문회도 거쳤고 인사 관련 검증 자료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공문서로 있겠죠. 예. 그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이제 뭐 약점이 될 수 있는 얘기나 좋지 않은 얘기가 있을 세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 정도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공을 홍준표 무소속 의원에게 넘겼습니다. 예. 이 검사 선배이고 잘할 것이다.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아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공을 탁 넘겼는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걸 쳐내지 않고 예. 또 받았어요.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건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았는데 송영길 대표를 비난한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이제 복당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을 그대로 받아서 나는 엑스파일 모른다라고 일단 본인의 입장은 정리하고 하지만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다. 사찰을 그동안 주도해온 사람이 불법 사찰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내용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이니 본인이 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화살은 윤 전 총장에게. 그런데 또 다른 검사 선배인 황교안 전 대표도 이제 소환이 되게 되죠. 예. 근데 묘한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네. 공개를 누군가가 하면 그건 이렇고 그건 이렇다 해명을 할 텐데 있다고만 하고 공개를 안 해버리면 뭐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수는 있는 거지만 자기가 먼저 아마도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해명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걸 놓고서 당내에서 대권 주자들끼리 서로 편이 갈려서 어떤 사람은 윤 총장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공격하려고 그렇죠. 은근히 이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런데 또 김재원 의원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권을 이제 정부 기관이나 여권을 이제 지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김재원 의원은 그럴 가능성은 또 없다고 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숫자들, 그러니까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돼 있다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장성철 소장이 준다고 연락했더니 안 받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용 일부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모가 자금 거래한 내용도 나와 있다고 한다. 자, 수사 기록에 보면 자금 다 나오는데 이걸 무슨 기관에서 만들겠느냐. 이거는 이제 보도된 것과 흘러나온 정보들을 정리만 해도 만들 수 있다. 근데 또 다른 얘기도 했어요. 적진에서 만든 폭탄을 들고 들어와서 아군 진지에서 수류탄 터뜨린 격이다. 이런 얘기도 해서 지금 딱히 이 엑스파일의 출처가 연지 얀지를 단정짓진 않았지만 알고 보니 내용이 그렇게 깊이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마 이게 내부에서 반윤석열 라인, 다른 대권 주자 캠프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쪽에서 일종의 윤석열 흠집내기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조금 드러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권 내부는 좀 자중질환 양상인데 서로 이전 투구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고 물리는 대권 주자 간의 입장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만든 것 같지는 않다. 김재원 최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야권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흠집내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검찰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특수통이 있고 공안통들이 있는데 두 세력 간의 격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그 내용 참. 출처가 어딘가를 하다 보니까 뭐 야권 의원들은 여당 쪽을 의심하지만 오히려 다른 쪽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 보도가 언급을 하면서 우리 대표님도 그러니까 거론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제 뭐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고 이래 하니까 검증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공안통이라고 그래서 뭐 특수통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고. 그리고 검찰이 상당히 최근에 공격을 받으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특수통과 공안통이 서로 대결을 벌인다는 건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하는데 근데 황교안 대표의 발언도 묘합니다. 묘하죠. 그렇죠? 그럴 리가 있나요?라고 하면서 해명은 하셔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엑스파일의 배후설이라고 지목이 되면 다 이게 언짢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럼 뭐 공작의 주체란 말이냐 이렇게 화를 내실 법도 한데 지목된 분들이 다 조금 기분이 언짢지가 않아요. 하실 말씀이 많았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나는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부인을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검찰 조직 내부에 본인은 공안통 출신이죠. 황교안 전 대표. 윤석열 전 총장 특수통 출신. 전형적입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미워하는 관계 아니다. 돕고 협력하는 관계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결국은 범죄의 뿌리를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검찰을 또 이제 칭찬하는 좋은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지만 윤 전 총장의 검증의 시간이 온 것이니까 본인이 해명하고 돌파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권언을 해요. 지금 이게 홍준표 이 무소속 의원과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대목인데 예. 검사 출신들이 자, 검찰 조직은 좀 보호하는 이야기, 예. 내부의 흠결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윤 전 총장이 오롯이 이거 감당해서 돌파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화살은 모두 다 윤 전 총장에게 날아가고 있다. 예. 지금 이제 다 야권 이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네.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하면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서 야권을 갖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렇죠. 상황이 참 애매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자니 입당을 아직도 안 했는데 안 뭐 했죠. 적극 나설 수도 없고 말이죠. 이준석 대표 입장이죠. 이준석 대표 입장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야기를 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문제는 이제 저거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는 개인의 입장도 초기엔 밝혔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당내 인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은 할 수 없다. 그럴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제 김재원 이제 최고위원의 경우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우리 쪽 사람으로 이건 분류해서 우리가 방탄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권 주자 하태경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일단 화살을 이제 여권으로 돌리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일부밖에 모르지만 결국은 이것은 이 정부 기관의 냄새가 난다. 장성철 소장도 2개 버전의 이제 문건이 예. 하나는 이제 정부 기관에서 만든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여당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대선전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담은 지침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문건에 대해서 의견은 10인 10색인데 예. 문제는 문건의 진출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누군가는 수사 의뢰 정도를 하고 이 문건의 진위 그리고 문건의 작성자, 예. 작성처를 밝혀달라. 그리고 이게 만약 국가기관이면요. 야당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거거든요. 사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국가기관이 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얘기가 그겁니다. 자, 이거 괴문서인데 출처불명의 이 내용을 들어보니 국가기관이 개입했다고 하면 불법 사찰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집권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뭐 문건 자체를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조직이 확보하고 그 내용을 담당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용에 대해서 장 소장 얘기를 이제 빌어오면 예. 20여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 처, 장모와 관련된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중에 한 10건 정도는 예. 보도로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건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주로 이 당시에 현직 총장, 윤석열 총장을 감찰할 때 예. 예를 들면 보시면은 이제 윤대진 검사, 친한 후배죠. 그 친형이었던 윤모 이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건, 그리고 이제 장모의 지금 재판 중인 건, 그리고 또 다른 사기건, 그다음에 처에 지금 이제 이 주가 조작 개입 의혹, 또 하나는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협찬이 포괄적 뇌물이냐 아니냐,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사 중인 것도 있는데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1년 4개월 동안 그냥 뭉개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 진위를 밝혀줘야 되는 내용들이 문건에 오버랩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하나하나 불을 꺼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보도를 하나 제가 보고 이 진위는 확인해봐야 됩니다만 인용을 한다면 자, 윤 전 총장 측근이 문건을 입수했고 내용을 검토해본 바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큰 치명적인 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두루뭉술이한 개념으로 예. 윤 전 총장에게는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뭐 소동요 같은 정황이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대응을 해야지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 예. 이 상상만 무성해지고 팩트는 사라집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리면서 쏟아져 나오면 네. 뭐 일일이 해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일일이 해명하고 공방이 오가다 보면 상당히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진짜 대선 후보 뽑아야 되고 네. 대선이 닥쳐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입당 문제도 예, 있고 지금 입당도 있고. 단일화 문제도 있고 8개월 동안 윤 전 총장이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네, 타이밍이 이게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또 이제 나서야 될 인물이 한 분 계시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섰습니다. 그쪽이 참 초조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을 맞습니다. 저쪽
부인이 만나자고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것도 이제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분은 아니니까 이것도 팩트일 것 같긴 한데 묘합니다. 자, 지금 윤 전 총장 측이 초조한 것 같다. 이걸 전제로 했고요. 왜 그러느냐?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그럼 비대위원장에게 전화가 올 법도 한데 직접 전화 온 게 아니라 윤 전 총장의 부인이 우리 아내 김미경 교수죠. 연락을 해서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럼 우선은 이제 부인들끼리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탁 흘린 거예요. 왜 그러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 윤 전 총장의 배우자는 지금 의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 정치권의 조언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이야기는 또 묘한 뉘앙스를 풍겨서요. 지금 참 여러 가지 느낌이 솔솔 풍겨 올라오긴 하는데 이걸 다 모아서 결국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동훈 전 대변인 지금 그만뒀습니다만 27일 날 출마 선언할 겁니다라고 기자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만둔 다음에 아니 27일은 휴일이라 안 될 것 같고 한 며칠 뒤나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7월 재판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꾸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7월 2일 이후가 되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7월 2일이 지금 장모가 연루돼 있는 일명 이제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재판 판결이 나오는 날이에요. 여기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좀 휘청하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정진석 의원을 통해서 전언되긴 했지만 내가 10원 한 장, 우리 장모가 10원 한 장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사기가 돼버리면 이건 민폐도 큰 민폐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또 내야 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대선 선언보다 먼저 질문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7월 초반으로 밀릴 가능성은 있는데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놓는 메시지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가변적인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장성철 소장의 조기 판단은 참 일리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난 토요일에 SNS입니다만 20여 가지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 이거 대응하다가 시간 다 가버린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 전 총장은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출마 선언을 기다려 봐야 되고 또 출마 선언에 입당을 언제 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있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되고요. 기다려야겠군요.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의 모습이 묘사된 사파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삽입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사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파는 지난 2월 조선일보가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에 사용한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관련 논란을 다루면서 조 전 장관의 딸이 통화하는 모습,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뒷모습을 사파로 넣었는데요. 결국 전혀 관련 없는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의 모습이 사용된 것이죠. SNS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인간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전국 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수준의 지라시로 전락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보도를 참칭한 범죄적 인권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폐간해달라,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실수였다며 조 전 장관 부녀와 독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 전 장관 관련 조선일보의 사과는 이번이 두 번째죠. 조선일보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딸이 세브란스 병원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 요청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정확하지 않은 기사였다며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조 전 장관과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실시한 올해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46개국 가운데 38위를 기록했습니다. 5년 연속 꼴찌였던 5명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같은 조사에서 우리나라 주요 매체 가운데 조선일보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으며 불신도는 가장 높았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감염자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규 환자도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늘면서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센 인도발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이 변이 확진자가 4명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환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전파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입국 직후 확진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었습니다. 입국하실 때 확진되신 분이었고요. 지금 현재 일단 델타 변이는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식당과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체 신규 환자는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주말 영향이 끝난 이후 환자가 느는 추세가 반영된 건데 이번에는 규모가 커 정부도 확산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감염 규모가 줄던 추세가 꺾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원이 다수 잠재해 있고 여전히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에서도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방역 완화와 델타 변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변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백신 접종에 더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신중히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신을 모두 맞은 뒤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불러온 가운데 인도에서는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가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인도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새 변이형인 델타 플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델타 플러스 감염 사례가 22건 보고됨에 따라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새 변이 환자는 마하라슈트라를 비롯해 케랄라, 마디아 프라데시 등 3개 주에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델타 플러스가 허파세포와 결합력이 더 강하고 단일 클론의 항체 반응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각 주 정부에 검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등 कोरोना 방역과 제한 조치가 꽤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उस दिन आए थे उसके बाद से निरंतर एक गिरावट हम देख रहे हैं और ये जो गिरावट है ये लगभग 90% की हो गई है अगर हम पीक से गणना करें. 전문가들은 그러나 백신 재고가 부족해 곧 접종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국이지만 백신 부족이 심각해 성인 인구의 5.5%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인도발 델타 변이의 비중이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난 5일부터 2주간 연구를 위해 떼어낸 배양 조직의 20.6%가 델타 변이였다며 2주 만에 2배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재 델타 변이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Delta variant is currently the greatest threat in the U.S. to our attempt to eliminate COVID-19. Good news, our vaccines are effective against the Delta variant.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델타 변이가 몇 달 뒤 미국에서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족 사태로 60살에서 74살 사이 일부 예약자들이 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파이자 백신을 맞도록 했죠. 이 미접종자들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예약 취소로 항의가 잇따르던 병원들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64살 최주성 씨는 지난 5월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불과 이틀 앞두고 예약 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전화해 물으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 부족해 일정이 미뤄졌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약이 초과돼가지고 취소됐다. 미안하다 이랬던 얘기는 문자는 아무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의 전화가 문의나 항의 전화가 오면 미안하다 이렇게 연기됐다 뭐. 최 씨처럼 예약했다가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20여만 명. 대신 정부는 물량이 추가로 확보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돌렸습니다.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부족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그 예약이라는 그 관문은 내가 통과를 했으니까 예약했으니까 그 부분은 홀가분하죠. 나로 인해서 제3자 사자들이 피해를 볼까 봐. 백신 부족으로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았던 병원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혈전 논란이 적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화이자를 맞게 되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끔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와서 문의하고 항의하고 뭐 이런 분들은 좀 있었어요. 7월부터 우선적으로 화이자 접종을 하게 되어서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이 다행이라고. 방역당국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화이자 백신 예약을 마친 뒤 다음 달 5일부터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은 영하 7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해동 작업을 거쳐야 하는 등 보관이 까다로워 현재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약 초과로 인해서 접종이 연기된 분들에 한해서 7월 5일부터 2주간 1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약 명단 인원에 맞게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원활히 접종할 수 있도록. 현재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 잔여량은 144만 5천 회분이고 추가로 화이자 65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뒤 나타나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소아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국내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이 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돼 나았다가 한 달 뒤 발열과 복통이 나타나 응급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유럽과 미국에서 보고되고 국내에서도 10대 초반 아이들한테서만 발생했던 이른바 어린이 괴질이 국내 성인에게서도 발생한 사실이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지난 4월 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38살 남성 환자를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아산병원 김민재 감염내과 교수가 최근 대한의학회지에 연구 논문으로 보고하면서 공개됐습니다. 코로나라는 병을 앓고 어떤 시기에 생긴다. 그러니까 그 병력이 일단 중요하고 검사 결과들을 이제 종합해 보니까 그런 걸로 결론을 내리는 거지 이게 뭐 한 가지 클로를 딱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해당 환자는 3월 중순 코로나19 진단을 받았으나 가볍게 앓고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4월 말 갑자기 심한 복통과 발열이 계속돼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환자는 숨이 차서 누워서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심부전증과 같은 임상 증상에 근거해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진단했습니다. 복통이니까 소화기 질환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호흡곤란은 말씀 심근염,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도 물론 같이 오실 수 있고. 다행히 환자는 면역 글로불린과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돼 이번 13일째인 5월 초 퇴원했습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수주 뒤 발열과 발진,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이 나타나는 전신성 염증 반응입니다. 소아 청소년한테서 주로 나타나고 성인 발생 빈도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성인에게 나타날 경우 3분의 1 정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5분의 1은 쇼크가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이후 한 달 전후로 복통이나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파 우려는 없는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건지, 더 치명적이고 전파력도 높다고 하는데 그 구조가 네.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인도에서 생겼다고 하는데 전 세계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서 그 번식할 때 인체에 있는 세포에 있는 AC2 수용체라고 하는 것과 결합해서 세포 내로 진입을 하는데요. 예. 그 델타 변이에서 일어난 중요한 두 개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잘 결합해서 세포로 쉽게 침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델타 변이가 세포 내에서의 증식이 더 빨라지고 예. 증식이 빨라지니까 전파력도 높아지고 더 중증 환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전 세계로 이렇게 빨리 퍼지는 것도 역시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높은 전파력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들을 빠른 속도로 대체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도중에 벌써 델타 플러스도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변이가 네. 또 변이를 낳는 건가요? 얼마나 다른 건가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사람에서 감염이 되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도 진화하고 변이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뭐 알파 변이, 영국발 변이, 또는 델타 변이, 인도발 변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변이가 일어난 것 중에서 전파력이 높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또는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델타 변이에서 새로운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 K417이라고 하는 변이가 추가됐는데 이 변이 역시 그 앞서 말씀드린 우리 세포막의 수용체와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결합력을 올려줘서 역시 전파력을 높이는 새로운 변이라 델타 바이러스 변이보다 전파력도 더 높고 아마도 백신의 효과를 좀 더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누적 상황을 보니까 늦게 시작됐는데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은 지금 네.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전체 감염자 3명 중에 1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그 중에 델타형이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숫자가 적긴 하지만 조만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영국발 변이를 제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변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도 가을쯤이 되면 그 델타 변이가 중요한 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닥친 문제는 그럼 백신을 맞으면 괜찮은 거냐 아니면 백신 맞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냐 이런 이제 의문들을 네. 자꾸 이제 제기하시니까요. 그 백신을 맞으면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최근 나왔다고 하는 델타 플러스도 백신을 맞으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을 네.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델타 변이도 기존 백신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이자 네. 백신 같은 경우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그 면역 효과가 한 2%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한 60%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그보다는 좀 더 백신의 저항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아직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국이나 또는 이스라엘처럼 이미 집단 면역을 달성하고 한참 더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급히 또 델타 관련 또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마스크를 다시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되돌아가고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몇 %가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느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를 2.5로 보고,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환자를 2.5명 감염시킨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값인데요. 이게 델타 변이가 그보다 1.6배 정도 그 전파력이 높다고 하면 그 값이 이제 그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종을 받아야 될 우리 국민의 비율이 한 85%에서 90%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영국이나 이스라엘도 아직 그 정도 수준에는 접종률이 이르지 못했고, 특히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에서의 확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감안할 때 뭐 벌써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그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신규 확진자도 보니까 늘 한 40명씩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달부터 백신 1차 접종자 또는 뭐 완료한 사람에게 대해서 마스크를 벗으십시오, 벌써 됩니다, 또 뭐 모이는 숫자에 대한 제한도 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실내보다 감염의 위험이 한 20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네. 실외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이 마스크를 벗는 것은 크게 감염자 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이 그 60세 이상 노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완료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마 이제 7월 초쯤이 되면 치명률이 원래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치명률이나 중증 환자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5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많긴 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으로 치명률이 낮아지고 중증 환자 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이 델타 변이와 같은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못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언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역학조사나 접촉자의 격리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그래서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대규모 감염으로 발전하거나 빠른 속도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 조치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그런 조치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자율적으로 국민들은 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좀 지키면서 협조를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학생 등 10대 남자아이들을 노려서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는 여성으로 가장한 SNS 계정을 수십 개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일부 피해 아동에게는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권 기자입니다. 침대 밑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서 남자 아이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들이 확인됩니다. 휴대전화의 주인은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한 26살 최찬욱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최 씨는 SNS에 계정 30개를 만들어 놓고 여성인 것처럼 속여 초중고 나이 10대 남자아이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알몸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면 자신도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5년 동안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67명입니다. 이 중 3명과는 직접 만나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을 10여 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는 알몸 사진과 영상을 찍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는 보내줬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아동 성착취물 6,900여 개 가운데 14개를 SNS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돈을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면담 과정에서 소아 성애증을 치료받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신의 성적 취향이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서 그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유포가 됐던 그런 특정 자세를 요구하는. 최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350여 개 가운데 220여 개는 알몸 사진과 함께 저장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으로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1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군사 경찰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군사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가해자의 위협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으로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3명. 가해자 장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자,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군 검사 등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부실 수사 의혹을 확인했지만 사법 처리할 만한 사항인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가해자인 장 중사가 피해자인 이모 중사에 보낸 용서를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사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경찰과 마찬가지로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군 검사를 입건해 조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과는 다른 입장인데 일각에선 조사본부가 제 식구를 감싸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심의위는 숨진 이모 중사를 1년 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이를 기소할 것을 의결했지만 이 중사의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15비행단 간부 2명에 대한 판단은 뒤로 미뤘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쓰레기와 벌레가 가득한 집에 방치돼 있던 만 2살, 3살 남매가 이웃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임시보호시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 집 앞엔 상자가 흐트러져 있고 복도엔 먼지가 가득합니다. 창문 안쪽으론 잔뜩 쌓인 쓰레기와 벌레도 보입니다. 밤 9시 50분쯤 이곳에 만 3살, 2살 남매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웃 주민이 울음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이들만 덩그러니 집에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는 소리가 자주 났어요? 자주 아주 어제 더 심한 건 아직 가끔씩은 났었는데.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가보니 집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부터 내놓지 않은 쓰레기, 빨지 않은 옷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싱크대한테 막 먹던 거 막 잔뜩 라면들이 막 이런 비닐봉 돼 있고 바닥에는 막 스티로폼 덩어리, 막 변기 주위에 뭐 양발 쓰레기, 옷더미 막 이런 거 그 위에 막 거미줄이 막 엄청 막 때가 잘 못 지나다 이럴 정도예요. 아이들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종종 남매만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어머니는 이날 재활용품을 줍기 위해 집을 비웠고 집안에 있는 쓰레기도 내다 팔려고 모아둔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임인데 애들 엄마 말은 먹고 살라고 중고 이것저것 주스다가 쌓아놓고 팔고 막 개벌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경찰은 아이들 몸에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청은 우선 남매를 임시생활시설로 보내 분리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입건해 조사하면서 다른 학대는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살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비정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학생은 또래보다 키도 작고 왜소했는데요. 경찰은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119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뛰어나옵니다. 양팔로
딸을 들쳐하는 아버지가 뒤따릅니다. 13살 여중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4시 15분쯤. 구조대가 애양을 곧장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애양의 몸에는 온통 멍자국이 가득했고 배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40대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정 문제가 있었고 아이들 양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숨진 A양의 아버지와 이부어머니 B씨는 몇 달 전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B씨는 A양 외에도 남편이 데려온 초등학생과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 등 3명을 키웠습니다. A양은 또래보다 작은 키와 왜소한 체구였지만 교우관계 등 학교 생활은 원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평소 학대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징후는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몸에 멍자국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발견한 적이 없고, 예. 무단 결석은 없었지만 올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아파트 옥상에서 찾아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프다고 입원을 하고 난 후부터 엄청 말라서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150은 안 넘었어요. 좀 많이 얇고요.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 숨진 여중생과 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선 기부를 베푸는 순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다 보니까 110위까지 가 있습니다. 2017년에 62위였고 2018년에 60위였는데 어떻게 110위까지 이렇게 뚝 떨어졌을까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죠. 낯선 사람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자선단체에 기부하십니까? 자원봉사활동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 질문에 답한 횟수라든가 금액 등을 이제 합쳐가지고 점수를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민심이 이렇게까지 야박했을까 의아해서 예전 자료들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부지수를 10년 합친 평균 점수에 의해서 순위가 나온 게 있는데 우리가 57위였더군요. 예. 영국 자선기부재단 기부지수가 아닌 다른 자료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OECD 자료를 볼까요? 우리나라 기부금 규모가 15조, 국내 총생산 대비 0.8% 정도, 34개 국가 중에 21위. 예.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고요. 다른 나라는 50, 60% 되는데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자선 냄비 때 많이 하고 그 외에는 잘 안 하시는군요. 기부 문화가 더 깊이 뿌리내려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1등을 했고 미얀마는 늘 1등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밑으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하고 비슷하지만 자카트, 이슬람의 빈민구제 의무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특유의 고통노용이라고 하는 상부상조 정신, 미얀마나 스리랑카의 불교적 전통, 그다음에 아프리카, 누군가의 목마름은 우리 모두의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우분투 정신.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서 누구나 달달 외우고 있는 그 나라의 철학입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을 우리도 가꾸되 나눔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위상에 맞게 우리의 제도도 좀 손볼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는 기부를 해도 기부금의 15%만 세액공제입니다. 미국 같으면 전액 소득공제입니다. 그 대신 소득금액의 50% 이내에서만 그렇습니다. 영국은 한 20에서 45% 소득공제가 되는데 레거시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 10%를 기부하면요, 이때 상속세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재산의 사회 환원이나 기업의 사회 공헌을 더 유도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걸 찾아서 시민들의 기부와 봉사로 채워야 되는 거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처럼 이 물류센터 화재는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7,200여 건으로 이에 따라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260명에 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은 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채 연면적 12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엿새 만에 꺼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화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모두 7,200여 건으로 한 해 평균 1,400건에 달합니다. 260명 가까이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 작년 이천 화재와 같이 대형 화재로 번질 경우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류센터 구조상 불이 나면 건물 전체로 확대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화재는 위로 향하는 강한 힘이 있거든요. 화재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위에 있는 가연물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인 연소 확대를 이뤄갑니다. 시공이 빠르고 가격이 저렴해 물류창고를 짓는 데 많이 쓰이는 소재들 역시 불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창고는 그 샌드위치 패널이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런 것들로 지을 수가 있고 문제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화구획은 설치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이로 인한 화재 확산은 불가피합니다. 물류창고는 건물 전체가 거의 한 통 같은 성격으로 되어 있다고요. 방화구획이 거의 안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한 번 발생하면 건물 전체로 다 번져버리게 되는 거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 평상시에 불이 나지 않게 관리를 잘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운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정기적 요인과 흡연, 화기 작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화재를 초기에 빨리 확인하고 또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소방설비의 작동이라든지 방재팀,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는 지난해 물류창고 실태조사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소방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 물류창고를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요즘 날씨 참 변덕스럽죠. 어제 전북과 충북 등 내륙 곳곳에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농민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김민성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요란한 돌풍과 함께 하늘에서 무언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빗방울이라기엔 웅덩이에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밭고랑에 얼음덩어리가 한가득, 우박입니다. 예고도 없이 우박이 쏟아진 건 20분 정도. 그 사이 한 해 농사는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치즈만큼 유명한 게 바로 임실 고추인데요. 수확을 3주 정도 앞둔 고추밭 20헥타르가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40년 경력 농민도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참담하기 문제가 아니죠. 1년 농사를 망쳤는데 여기다 다른 작물도 하지도 못하고 올 1년 농사는 그냥 끝났어요. 고추와 수박, 옥수수 등 축구장 40개 면적에 해당하는 밭 30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충북 충주에도 지름 2cm 크기 우박이 30분간 쏟아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250개 농가, 밭작물과 과수 70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뭐 말도 못해요. 주먹 같은 게만 쏟아졌어. 어떤 피해를 보셨어요? 고추밭, 참깨밭, 옥수수밭. 이거 저 보세요. 다 졌다 놨지. 기습적인 우박은 금세 녹아 땅으로 스며지만 피해 농민들의 마음은 초여름 더위에도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0층짜리 아파트 하루 만에 지을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한 업체가 28시간 만에 조립식으로 10층짜리 건물을 쌓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듯 컨테이너 크기의 집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길이 12.19m, 넓이 2.44m, 높이 3m입니다. 각각의 집은 전기나 내부가 마감된 상태로 현장에 운반됩니다. 크레인 세대로 블록을 쌓듯 차곡차곡 쌓아 올린 뒤 볼트로 고정하고 전기 배관 공사를 진행합니다. 사람이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세우는 데 든 시간은 총 28시간 45분. 작업을 진행한 중국 위엔다 그룹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 강진과 태풍에 강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해나 이동도 가능해 건물 이름을 살아있는 빌딩이라고 지었습니다. 20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 한 동 가격은 배송비를 제외하고 우리 돈 약 33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이런 조립식 공법으로 200층 높이의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 자랑했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의 부르츠 칼리파로 163층입니다. 네티즌은 혁신적이고 놀랍다는 반응과 내구성이 걱정된다거나 중국산이라 못 믿겠다는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위엔다그룹은 에어컨 제조에서 조립식 건물로 사업체를 확장했습니다. 2012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220층짜리 빌딩을 7개월 만에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안전 우려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2015년 57층짜리 건물을 19일 만에 세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조선일보의 잘못된 보도 그리고 사과 거기에 대한 폐간 청원 소식이 있었는데요. 0815님, 우리나라 언론의 낮은 신뢰도에 창피합니다. 언론도 뼈아픈 반성과 개혁을 하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9330님, 백신 맞았다고 방심하면 또다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허위 정보 믿지 말고 방역수칙 지킵시다 하셨습니다. 네, 하루빨리 백신 맞고 싶습니다. 이제 독감 예방하듯 코로나 백신도 매년 맞아야 할지 모르지만 빨리 맞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초 미국의 독립기념일 무렵이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주한미군의 난동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부산 해운대구가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해운대에서 적발된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자 한 200여 건 있었는데 이때도 처벌 없이 넘어갔습니다. 신분이나 주소지 파악 등이 좀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과태료 물린다고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